조병아론을 맡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의 홍영희 선생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해 주실 건국대학교에 계시죠? 우리 임지연 선생님 혹시 오셨습니까? 임지연 선생님 단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병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즘 젊은 독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86세대라고 그러나요? 저희 세대한테 조병아 선생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편원문학상 수상식장에서 제 수상소감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저희 또래들은 연습장이라는 공부하는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단어 외우는 연습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갱지 묶은 거. 그러면 맨 앞에 딱딱한 하드카바에 대개 서양 여배우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브룩 실즈, 피비 케이츠, 아니면 소피 마르소 그랬죠. 근데 조금 깬 사람들이 이제 시를 갖고 다녔는데, 그 시의 한 90%가 조병아 선생님의 시였습니다. 공존의 이유, 의자. 이래서 저희 세대 중에서 아마 조병아 선생님의 시적 세례, 그리고 아마 시 80년대에 또는 70년대 후반에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지면서 이 시가 얼마만큼 대중과 가까이 호흡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분이 아마 조병아 시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전에 조병아 선생님 아드님이신 조진영 선생님께서 조병아 선생님에 관한 많은 얘기를 해주시면서 참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발표를 맡으신 홍영희 선생님과 그리고 토론을 맡으신 임지연 선생님 두 분을 통해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영희 선생님 발제 듣겠습니다. 시간인 20분, 맥시멈 25분이 되면 제가 엄중히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홍영희입니다. 조병아 선생님의 시세계에 대해서는 조병아 선생님의 그 시세계에 대해서 낭만적 주체와 동경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그 시세계 전반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발표문의 그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읽어 나가면서 또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요약해 나가면 제한된 시간 안에 발표를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조병아 선생님은 지금 사회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왕성한 시작 활동을 해서 53권의 시집과 37권의 수필집, 또 5권의 실론집 등을 간행하면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꾸준하게 또 존재론적 신면을 깊은 울림으로 환기시켜 왔습니다. 그의 시적 삶은 우리 현대사의 시인이 오늘 100주년 기념에 해당하는 시인이 다 그렇다시피 해방, 전쟁, 분단으로 이어진 이념 과잉과 세극 컴플렉스 속에서 범람한 유행사조들로부터 초연한 자리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실존적 근원에 대한 탐색과 자기 구원의 언어를 추구해온 특성을 보입니다. 그에게 시란 기본적으로 어떤 시사적인 역사적인 시대의식적인 이런 문제들보다는 시란 영혼의 작업에 해당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시는 영혼의 화석이다 하는 말씀을 남기시기도 했습니다만, 이 영혼의 작업으로서 시란 현실적 삶의 질서 이전에 존재론적인 근원심상과 친연성을 지닙니다. 조병아의 시적 삶이 사회 역사적인 그런 현실과 무연한 낭만적 주체의 양상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배경도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낭만적 주체라고 하면 경험적 현실의 94페이지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무한 자유의 세계를 동경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낭만적 주체의 동경의 대상은 좀 크고 다양한 범주 중에 공통적인 것을 좀 정리해 보면, 일상적인 평범한 현실에서 벗어난 원대한 세계, 자기 마음의 본원, 현실 세계를 초월한 추상적 관념의 세계, 현재가 아닌 기억의 세계 등으로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식적인 지배 문화의 담론과 그러한 지배 문화로의 편입을 거부하는 자유의지의 속성을 지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낭만적 주체는 현실 세계의 제약과 결핍이 없는 충만한 열린 세계를 지향합니다.
결핍의 현실에서 결핍 없는 전체를 동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만적 주체의 시적 삶은 절대적인 것에 도달하고자 하는 동경의 속성을 지닌다고 생각됩니다. 이 동경의 무한 추구를 통해서 우리 눈앞에 얼씬거려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본질에 가장 깊숙이 함축되어 있는 그 무엇인가를 만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정리됩니다. 이렇게 보면 조병아의 시적 삶이 바로 나의 인생은 먼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고백하듯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머물지 않는 동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시색에 늘 보이지 않는 먼 내일의 여행이라고 요약됩니다. 항시 보이지 않는 곳이 있기에 나는 살고 싶은 생리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미지를 향한 이 낭만적 동경을 추동하고 인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이 낭만적인 동경의 여정의 어떤 정거장이랄까요? 표지판이 무엇일까 할 때 그것이 그 사랑이고 꿈이고 고독이고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낭만적 동경이 현실의 불안, 억압, 방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구원의 언어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자신의 개성을 중요시 여기고 자신의 길을 그 오롯이 가고자 하는 이러한 삶이 조병아 선생의 경우에는 그 시적 언어로도 나타나서 자기만의 어떤 시적 그 성향, 또 시적 그 어휘, 시적 분위기 이런 것을 일관되게 또 드러내 보여주고, 또 그러한 그 낭만적인 시적 감수성과 감각으로서 앞에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구보다가 이 대중들에게 깊은 공감을 그 느끼도록 하는 그런 힘이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제 발표문은 이러한 문제 의식을 기반으로 낭만적 주체로서의 시적 삶의 여정, 그리고 이러한 낭만적 주체로서의 시적 삶을 지속적으로 일생 동안 견지할 수 있는 어떤 세계관 내지 철학으로서 죽음 의식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조병아 선생님의 그 시적 출발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그 두 번째 비관적 현실 인식과 자유의지입니다. 현실과 이상의 불화와 갈등에 기초한 이 낭만적 세계 인식이 조병아의 시적 출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낭만적이란 물론 문예사조로서의 낭만주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계몽주의나 고전주의가 표방하는 질서와 체계, 지식의 합리성과 이성중심주의가 초래시킨 인간 내면의 근원에 대한 상실과 부재에 대한 관심의 속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낭만적 주체는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시대상의 당위 속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개별적 자아의 실존, 의미, 가치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집중하는 미덕을 지닙니다. 선생님의 첫 번째 시집이 버리고 싶은 유산, 이 해방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1949년에 선생님은 많은 그 수필을 쓰셨기 때문에 수필을 통해서 자신의 실론을 도처에서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 시에서도 보면 해방 직후에 이 사문에서도 보면요, 이 시집을 쓰게 된 여러 배경을 밝히는 글인데, 좌우 진영의 그 어떤 일방적 선택이 강요되는 그런 혼란한 속에서 나는 나에게로 향한 길을 개척하겠다 하는 그런 선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은 시적 삶이란 이즘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고 선전도 경쟁도 비교도 아닌 개성, 시인 자신이 살아가는 그 인간의 냄새라는 것을 찾아서 가겠다 하는 이런 선언적 명제가 나오고, 실제로 선생님의 시는 그 이후로 일관되게 이러한 길을 걸어갔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에 대한 그 결의는 그 현실과의 깊은 그 불화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거기 인간 구도 같은 시에도 보면 벗이여 출세와 이득이 가랑잎처럼 쏟아지는 서류의 그늘을 비껴가며 이와는 배치되는 인간 구도에 긴 사양을 걸어가는 벗이여,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세와 이득을 쫓는 이런 그 세태라든가 화폐의 교환 해로망 속에 납포된 그런 일상에 대한 비탄, 이런 것이 시집 도처에 드러나는데, 이러한 인간의 어떤 사물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그것으로부터의 초월 의지를 강화시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9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그 잘 알려진 것처럼 호가 편운입니다. 조각 구름이죠. 선생님 시에도 보면 이 구름의 이미지가 자주 등장하는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상의 중력권으로부터 벗어난 열린 천상의 거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그 특성이 있죠. 이런 자유, 또 개성, 그리고 본래적인 자아를, 나를 호흡한다는 것, 이러한 것은 그 일상성으로부터 어떤 거리를 두었을 때 가능했고, 그럴 때 이 구름 이미지와 친화성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일상으로부터의 거리는 또 한편으로 그 고독과 외로움과 적막감이 동반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시에는 이 두 가지가, 이 자유의 이미지와 이런 그 고독의 이미지가 서로 기량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속성을 지닌다고 보여집니다. 98페이지 세 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고독의 여정이라고 했는데요. 조병아 선생님의 이런 낭만적 동경의 여정을 추동하고 견인하는 그런 그 끊임없이 이러한 길을 가게 하는 힘은 무엇이었느냐? 다시 말해서 불안, 결핍,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자기 구원의 계기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기에 그 바로 앞에서 말한 사랑과 고독의 이 속성이 나옵니다. 사랑이 바로 그것이 이정표 같이 불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간을 탈출하는 방법을 너만이 알고 있다. 시간을 탈출하는 길을 너만이 알고 있다. 탈출 불가능한 이 시간 속에서 너만이 나를 탈출시킬 수 있는 비밀을 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제와 같이 배열되는 이 시간 속에서 탈출하는 이정표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핍의 현실을 한순간에 채워주는 결핍 없는 전체로 다가온다고 느끼는 겁니다. 사랑은 결핍과 욕망 그리고 절대 긍정의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결핍은 욕망을 낳고 욕망은 어느새 대상을 결핍 없는 전체로 만드는 긍정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결핍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이 사랑을 향한 그런 그 추동력이 강해졌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한테 늘 그 좀 가장 참 친숙하게 알려진, 역시 앞에 사회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릴 때 그 책받침이나 또 연습장에 늘 있었던 그런 작품들이죠. 초상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맨 처음 그대를 보았을 땐 세상엔 아름다운 사람도 있구나 생각하였죠. 두 번째 그대를 보았을 땐 사랑하고 싶어졌지요. 번화한 거리에서 다시 내가 그대를 보았을 땐 남모르게 호사스러운 고독을 느꼈지요. 그리하여 마지막 내가 그대를 만났을 땐 아주 잊어버리자고 슬퍼하며 미친 듯이 바다 기슭을 다름질쳐 갔습니다. 사랑의 구조가 내밀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랑과 대상과의 첫 만남, 즉 발견의 한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대의 존재는 무한 긍정의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사랑의 감정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번화한 거리에서 다시 그대를 봅니다. 그대가 더 이상 나만의 절대적 대상이 아니라 수많은 타자들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과정적이고 이례적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염없는 고통이 수반되는 겁니다. 사랑은 슬픔을 기르는 것을, 사랑은 그 마지막 정막을 기르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사랑의 환희는 사랑의 시련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의 황홀한 모순은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사랑을 그만두겠다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이러한 그 서사가 조병아 선생님 사랑 서사의 또 한 기본 그 형을 이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잊어버리자고 슬피하며 미친 듯이 바다 기슭을 다름질쳐 갑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만두자고 의도한다고 해서 그만두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두고자 할수록 더욱 확인되고 지속되고 생산되는 속성을 지닙니다. 추억이라는 시도 역시 그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한번 이 시에 대한 분석을 읽어보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사랑의 괴로움을 제거하고 사랑의 즐거움과 기쁨만을 향유할 수는 없을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의 결핍이 사랑의 열정이 원천이었던 것처럼
결핍의 고통이 제거되면 현존의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통을 제거해서 사랑의 진정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긍정하면서 사랑의 진정성을 지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시에 보면 잊어버리자고 바다 기슭을 걸어 보던 날이 하루, 이틀, 사흘 반복됩니다. 그렇게 잊어버리자고 되뇌이는 것이 사실은 잊고자 노력하는 것이 잊을 수도 잊혀지지도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잊고자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영원히 잊지 않고자 하는 무의식적 다짐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사랑의 시련이 사랑을 확인하고 긍정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자고 걸어가는 시간들이 포기가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도전이고 보존이고 또 절망만이 아니라 황홀이기도 한 이 이중적 속성. 그래서 그 황홀한 모순이라고 본인 스스로 쓰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해석할 때 조병아식의 사랑과 외로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독하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남아있다 이렇게 시작해서 끝에는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아직도 너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고독하다는 것은 그리움이 남아있는 것이고 또 그리움이 그리워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하다는 것이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이 인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운 선생의 사랑의 시는 늘 이렇게 강렬한 고독이 또 동반한다 하는 그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 외로워지고 한없이 그리워지고 그 그리움을 앓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조병아의 시색에서 고독은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론적인 숙명이며 동시에 살아내는 힘이라는 역설적인 것으로 존재합니다. 그의 시세계 전반에서 외로움과 고독이 기본 정조를 이루는 배경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황홀한 모순이라고 하는 이 그 낭만적인 그 여정을 끝까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은 무엇일까? 이럴 때 꿈이라고 하는 것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그 두드러지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그 논지로 등장한다고 생각됩니다. 102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꿈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에 보면 꿈은 사랑보다도 소중한 보석이란다. 꿈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꿈과 사랑이라고 할 때 둘 다 공통적으로 이 낭만적 주체자에게는 결핍 없는 존재고 미지의 세계라는 이미지가 공통이고 차이가 있다면 사랑은 그 대상이 있다면 꿈은 스스로 자기 의지로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조병아의 시적 삶이 일관되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신만의 삶을 구가할 수 있었던 배경은 먼 별과 같은 꿈을 굳은 의지로 스스로 지켜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수 있었던 이 꿈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삶의 철학을 그는 그 죽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죽음이 주는 교훈이란 그런 에세이에서 바로 죽음을 통해서 삶을 성찰하는 것. 그래서 삶을 더욱 값지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논리인데 이 조병아 선생님에게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또 이 삶에 있어서 단절이나 공포가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어떤 얼굴, 삶과 한 몸을 이루고 동거하는 것이라는 이런 인식이 뚜렷하게 전면에 등장합니다. 여기에 그 등장하는 요 인간이라는 시가 상당히 뛰어난 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명의 한도가 있는 육체 안에 삶과 죽음을 한 몸으로 동거시켜 잠시 불을 밝히고 있는 이 가숙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한 몸을 이루어서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삶이 죽으면 죽음도 다 죽는 것이기 그것이 바로 이분에겐 자연적 죽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톨스토이의 죽음론에 보면 이반 제니소비치 하루 같은 그런 작품에 나오는 이러한 그 죽음관이 그 편은 선생님의 시에서도 읽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0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삶에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주인의식이 강조되지만 죽음에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접근합니다. 죽음은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외부에서 느닷없이 엄습하는 낯설고 두려운 타자와의 직면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이 한 몸으로 동행한다는 것은 삶으로부터 죽음이 소외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수용의 대상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따라서 그는 죽음을 삶의 철학으로 주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죽는다는 사실로 하여 너를 살다 가는 거다 하는 교훈을 꾸준히 자각하면서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성찰함으로써 삶의 본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고 향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삶을 키워나가는 힘이라는 것,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삶이 먼 죽음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작업이기도 하다는 그런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들이 죽음은 마지막 예술이라든가 어느 생애라든가 이런 것에서 드러나는데,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현실과 나름대로 그의 그 호인 그 편운처럼 초월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여기에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삶과 그 어느 생애에 보면 삶과 죽음 그걸 같이 살기 위해서 시를 쓴다. 소유와 포기 그걸 같이 살기 위해서 시를 쓴다. 상봉과 작별 그걸 같이 살기 위해서 시를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포기를 전제로 한 소유, 작별을 전제로 한 상봉일 때 인간사의 모든 집착, 욕망, 미련에 인간사를 살면서 그 뭐 어떤 선시에 보면 뭐 좀 그 과장된 표현입니다만 강을 건너면서 강물에 젖지 않는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 속에 구속되지 않고 나를 찾아서 먼 곳, 먼 길, 먼 세월을 치열하게 살고 향유하는 그런 길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조병하는 걸어서 다는 갈 수 없는 곳에 바다가 있었습니다. 날개로 다는 갈 수 없는 곳에 하늘이 있었습니다. 꿈으로 다는 갈 수 없는 곳에 세월이 있었습니다. 아, 나의 세월로 다는 갈 수 없는 곳에 내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낭만적 동경의 무한을 유감 없이 구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앞에서 조병하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듯이 죽음의 주인이고 죽음의 주체이기도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이하게도 아주 후기에 어느 노인의 유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게 읽었는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진 말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조병하의 시적 삶에서 한 몸으로 동행하던 삶과 죽음은 육신의 수명이 다하면서 서로 헤어집니다. 삶이 죽으면서 죽음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과 꿈의 여정은 멈춘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과 사랑의 꿈을 멈출 수 없었으므로 죽은 것일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더욱 자유롭게 사람이 사는 마을을 떠나 끝없는 저 넓은 하늘나라로 여행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가 남긴 특유의 쉽고도 다정다감한 낭만적 감성과 감각의 언어와 어법으로 쓴 유언이 이를 증거한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두어라. 이제 할아버지는 사람이 사는 마을을 떠나 끝없는 저 넓은 하늘나라로 보이지 않는 내 길을 스스로 찾아 더듬어서 긴 내 여행을 이어서 떠나련다. 편은 선생님은 자신의 시집을 여숙이라고 하면서 하나의 그야말로 정거장이고 숙소라고 했는데, 이 죽음 이후에도 이런 어떤 그 낭만적인 그 동경의 여정을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 그러한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조병하 선생님의 그 시적인 데 대한 그 새로운 관점을 주신 거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조병하 선생의 시적 삶이라는 것은 그 삶과 죽음이 동행하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삶 다음에 찾아오는 게 죽음이라고 인식을 하는 게 보편적일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읽어주시니 꼼꼼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임지연 선생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임지연입니다. 오늘 1921년생 그 시인들을 함께 다루는 심포지움에 저는 참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조병아, 박태진, 김종삼은 사실 제가 너무 애정하는 시인들이어서 연구 논문도 쓰면서 이들이 얼마나 한국 문학의 현대성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런 언어들을 벼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는가를 오랫동안 느껴왔었는데 이 한 자리에서 만나뵐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그리고 토론을 위해서 이 조병아 시인을 한번 검토를 하다가 김수영, 조병아, 박태진이 한데 모여진 어떤 문학적 풍경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박태진 시인은 다루지 않아서 약간 좀 유감인데 박태진 시인을 매개로 해서 이 김수영, 조병아가 한데 특히 런던에서 이렇게 묶여지는 풍경들이 있었습니다. 박태진은 영어와 불어를 아주 탁월하게 잘 했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50년대 후반에 런던으로 이 해운회사 지금 한 지점장 정도 되는 지위로 가서 한 5년 정도 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다른 현대적 시인으로서의 다른 위치에 있다고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기서 엘리어트도 만나고 실제 현대적 서구 유럽의 시인들을 만나고 읽으면서 그렇게 되는데 이 조병아 시인이 1959년에 프랑크푸르트 팬대회에 갔다가 영국에 가서 박태진 시인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호텔에 나와가지고 둘이 밤에 선술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광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병아 시인은 그때 나도 1, 2년 정도 여기에서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들이 너무 부럽다. 이런 소회도 토로하신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수영하고 박태진은 엄청 절친이었는데 김수영은 계속 서구의 현대성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박태진 시인이 거기 아주 따끈따끈한 잡지들을, 막 발간된 잡지들을 사서 김수영에게 보내주죠. 그런 런던 매거진 같은 그런 잡지들을 읽으면서 나중에 김수영이 시인의 긍지는 우리가 얼마나 앞서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뒤처져 있는가를 자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유가 나오는데 이 박태진의 이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셋이 만나는 광경이 생각나서 잠시 소개를 드렸고요. 홍영희 선생님의 이 낭만적 조치와 동경의 여정, 조병아론을 아주 잘 읽었습니다. 조병아 시인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3권의 시집이나 발간을 해서 사실은 이 막대한 분량 앞에서 연구자들이 기가 많이 죽게 되고 그래서 어떤 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시기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무력감을 느끼는데 지금 홍룡희 선생님이 조병아 시인을 낭만적 주체라고 어떤 이 특징을 명명을 할 때 조병아 시인 전체의 어떤 특징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하고 좋은 그런 명명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어떤 발표에 대해서 다른 질문이 있다기보다는 좀 보충 설명을 더 듣고 싶은 그런 부분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낭만적 주체라는 것이 한국 문학사에서 그닥 그렇게 좋은 평가를 가진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약간 폄하되는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병아 씨를 낭만적 주체, 낭만성으로 이렇게 특징을 부여하는 것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보충 설명을 3가지 정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조병아 씨의 이 낭만적 주체 개념이 53권의 시집 전체를 정말 관통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사용하시는 것으로 읽었는데 제가 그래서 인용하신 시들이 몇 년도 시인지 좀 찾아봤는데 초기 시밖에 못 찾고 뒤에 있는 시들은 못 찾겠더라고요. 찾을 수가 없죠. 사실은 이 많은 분량 앞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한 거는 그 64년도시까지고 뒤에는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로 전체적으로 이 조병환 씨 전체를 낭만적 주체라는 어떤 일관된 미학적 태도로 명명할 것인지 아니면 그 초기 시에서 한정할 것인지 이런 입장을 좀 분명하게 듣고 싶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홍명희 선생님께서 그 조병환의 낭만적 주체의 양상을 사회 역사적 현실과 무연하다라고 앞쪽에서 쓰고 계신데 이렇게 무연하다라고 단언하긴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낭만성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되게 부정적으로 어둡게 인식하는 것이어서 거기로부터 초월하고 넘어서고 동경하는 어떤 이중적 태도, 아이러니함에서 이 낭만성의 가치가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현실이 어두울수록 저 멀리서 별은 더 빛나는 것이죠. 그러한 이중적 태도를 조병화가 견지했다면 현실이 되게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으로 판단했다. 어떤 현실적 인식과 어떻게 맞닿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1950년대, 60년대 초기 시만 주로 읽어왔기 때문에 제 기억에 의하면 이제 펜대에 많이 나가서 그 서구 유럽, 뭐 일본 이쪽을 많이 가면서 그 선진화된 정치체에 대해서 감탄을 하면서 그 한국의 정치체 또 가치 사유를 한다면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 간접적으로라도 뭐 이런 어떤 현실성에 대한 인식과 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충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조병화 시에서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요. 사랑은 조병화 시에서 이 낭만적 주체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논점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조병화 시에서 사랑은 소유의 즐거움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과정이고 이례적인 즐거움이고 고통의 고통이 수반된다라고 이제 하셨죠. 그래서 이중적인 것들 지적하신 것처럼 뭐 소유와 존재, 타자지향적인 것과 고독, 개인의 고독, 슬픔과 환희, 결핍과 기쁨, 절망과 황홀 이런 이중적 속성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조병화의 낭만적 사랑의 주체가 타자를 정말 적극 인정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 약화돼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에서 느끼는 고통, 슬픔, 소유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회한, 그리움, 이런 자기 감정에 더 많이 주목이 되어 있고, 그 자기가 사랑한 어떤 타자가 누구인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밝혀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다면 조병아에서 사랑이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어떤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지 좀 더 보충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특수한 사랑의 성격을 잘 밝혔을 때 조병아 시에서 이 낭만적 주체의 면모가 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예. 제가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세 가지 정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홍영희 선생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이 좋은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병아 선생님은 그야말로 53권의 시집을 내신 다작이신데요. 뭐 다양한 방법론으로 또 앞으로 논의가 되고 더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이 낭만적 주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방법론으로도 처음부터 그 시집 전반을 좀 이렇게 관통하는 방법론으로 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그러한 시도를 사실은 이 글에서 했는데 인용 씨가 좀 앞쪽에 많았던 것이 이런 또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 낭만적 주체가 역사적인 현실과 좀 무연하다고 하는 그 말씀인데 그 지적에 대한 것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신데 역시 그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이 무연의 앞에 제가 좀 약간의 수식어를 넣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비관적 현실 인식과 자유의지라고 했는데 그 부정적인 현실, 이 현실과 맞서면서 넘어가는 어떤 이 초월해 나가는 뭐 초국해 나가는 방법론, 여기에 비해서 낭만적인라고 할 때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은 공통적인데 그 맞서면서 이것을 넘어간다기보다 비관적인 현실 인식의 현실의 저편으로 나아가는 이런 특성이 있을 텐데 그러한 특성 역시 공식적인 지배 문화의 담론을 그 일상성을 거부하는 하나의 그 자유의지, 거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그래서 현실과 이게 그 뭐랄까요, 깊이 연관되면서 또 다르다는 것, 연속성과 그 비연속성이라고 하는 면을 좀 더 지적해 주신 것 같고, 또 그런 문제들은 이 낭만적 주체 내지 낭만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함께 늘 얘기되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역시 매우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 사랑에 대해서 다른 타자로서 긍정하는가, 둘대기의 관계냐 아니면 포섭하는 관계냐 이것인데 제가 이 글을 쓰면서도 사랑의 담론 같은 책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둘대기의 사랑도 있는가 이런 질문은 새삼스레 하게 됩니다. 요거는 저 역시 숙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예상대로 사랑에 관한 질문은 홍 선생이 답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홍 선생님 더 생각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작자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홍영희 선생님 발제문을 보면 그 자기의 한 시적 생애를 어떤 일관되게 봐줄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을 찾아줬다는 데서 굉장히 고마울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53권의 시집이라면 어마어마한 시집이지 않습니까? 읽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독법을 하나 제시했다는 관점에서 조병환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기뻐한다면 이제 이런 독법 자체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 이런 독법들이 좀 더 더해지면서 여러 차원에서 이 시인을 조명하고 읽어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쩌면 조병환 선생님 마지막 남기신 시죠. 그 할아버지는 이제 세상 사는 마을을 떠나서 끝없는 저 넓은 하늘나라로 보이지 않는 긴 여행을 가겠다라는 그 조병환 시인의 그 다음 생애를 잘 조명하는 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역시 조병환 선생님에 대해서는 일반 독자들의 관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데도 많고 질문할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청중석에서 조병환 선생님에 대해서 꼭 질문 한번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짧은 질문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시면 좀 저를 너그럽게 봐주셔서 질문을 아까 그 최현식 선생 하듯이 그 유튜브 창에다가 좀 질문을 남겨주시면 홍영희 선생님께서 또 성실하게 돌아가서 그 숙제를 더 해결하는 방식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그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홍영희 선생님 그리고 임지연 선생님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제가 맡은